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기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소개 앞으로 제가 좀 수식어를 하나 좀 붙여볼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변호사님 앞에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이승기 변호사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예. 너무 큰 별명인데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승기 변호사님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줄여서 이제 대실의 대한민국의 예. 시사 레이더 대실의 이승기 변호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실의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슈퍼 쌍둥이의 추락, 학폭 미투 본격화입니다. 예, 지금 뭐 이 뉴스가 좀 뜨거운데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여자 프로 배구단 흥국생명 소속의 그 쌍둥이 선수죠.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자녀 연봉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배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슈퍼 쌍둥이의 추락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심지어 배구협회에서는 이 자매의 어머니에게 지난해 수여했던 이 장안 어버이상도 취소를 했고요. 또 협회나 구단 차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봉이 6억 원이고요. 이재영 선수가 4억 원으로 이 배구계에서는 뭐 실력도 탑 클래스이고 또 팬 서비스도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 이 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능도 다수 출연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학폭 전력으로 인해 이제 대표팀은 물론 두 번 다시 이제 코트에 다시 설 수 있을지조차 이제는 불투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이 피해자가 SNS에 처음 그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알려진 건데 두 선수 모두 곧바로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그 자필 사과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를 보면은 황당하게도 이다영 선수가 자신이 올린 이 SNS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다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예. 이 글이 이제 같은 팀 동료였던 이제 김연경 선수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게 이제는 정설이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건데 이 글을 이제 피해자가 본 겁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이다영 선수의 괴롭힘으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와서 이 학폭의 가해자가 누군가의 괴롭힘에 힘들다라는 글을 올리니 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국 피해자가 그 글을 보고 옛날 생각에 괴로워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글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커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올린 글, 쌍둥이 선수가 이제 모두 인정을 했으니까 이걸 뭐 팩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학교 폭력, 이 학폭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단순히 이 10대 철부지 때 뭐 실수로 볼 그 수준을 한참 벗어났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한둘도 아니고 그리고 학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가혹행위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한데 뭐 공개적으로 뭐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거나 뭐 돈을 걷어서 자기들끼리 뭘 사 먹거나 뭐 갈치죠 거의 그 정도면. 그리고 시합에서 지면 오토바이 자세로 기합을 주거나 심지어 칼로 협박까지도 했답니다. 그래요. 거기에 거기에 지금 쌍둥이 선수는 예능에도 출연할 정도로 인기 스타입니다. 뭐 범죄 수준의 학폭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능에 출연해서 뭐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는 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니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다영, 이재영 두 선수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이게 다 그 옛날에 그 10대 시절의 일인데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정도 중징계를 내리는 게 타당하냐 이런 그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께서는?
저는 이제 징계 자체가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구단 측이 그 피해자의 진지한 용서를 전제로 향후 복귀 여부를 밝혔는데 이 정도면 사실 이제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자체가 그 엘리트 체육 중심의 오직 이 성적 지상주의로 커온 측면이 많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 성적만 좋으면 인성이나 뭐 다른 부분은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가혹행위나 체벌도 용납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어쩜 이다영, 이재영 두 선수도 이런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자란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재질이 너무 불량합니다. 뭐 우리 사회가 학교만 하더라도 뭐 체벌이나 막말이 사라진 게 벌써 옛날이고 뭐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런 뭐 체벌이나 막말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 폭력으로 엄정히 처벌된다는 것도 이제 상식이 돼 버렸는데 왜 체육계만 뭐 다른 세상처럼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결국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갖는 영향력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뭐 협회나 구단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징계를 내리는 게 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의 학폭 미투가 배국의 전반으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남자 프로 배구단이죠. 그 OK 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두 선수의 또 학폭 사실도 불거졌습니다. 예, 두 선수로부터 이 피해자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맞아 수술까지 받았다는 건데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못 터진 놈이라는 식으로 또 놀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두 선수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셀프 징계를 하고 또 셀프 징계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구단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적정한 징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국가대표팀 자격도 무기한 박탈됐고요. 그 외에도 지난 14일 한 현역 배구 선수의 괴롭힘으로 운동을 포기했다는 글도 SNS에 올랐는데 아직까지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한동안 배구계에서 계속 학폭 미투가 이어질 것 같은데 향후 다른 스포츠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대책을 내놨어요. 앞으로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를 해서 학교 폭력 연루 사실이 있을 시에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또 저 일각에서는 뒷북 정책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번 대책을 보면은 뭐 선수와 체육계 관계자가 또 인권 침해나 비리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고요. 또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은 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등을 가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은 최대 5년까지 체육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국 배구 연맹은 이제 신인 드래프트 시 이제 서약서를 제출받고 만약에 서약서 제출 이후에 알고 보니 학창 시절에 학폭 사실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영구제명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규정을 신설해서 아예 학폭 연루라는 아예 프로행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로 그렇게 이제는 뭐 내용을 정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어디서 좀 본 듯한 게 사실 작년 6월 트레이애슬론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특정 선수들의 상습적인 폭행과 갑질을 폭로하며 이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체육계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됐는데요. 뭐 당시 이제 무면허 팀 닥쳐의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비슷한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뭐 대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은 왜 이걸 이제야 하는 거지? 진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뒷북 정책 해도 골마서 터질 게 터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좀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또 뉴스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유튜버 양극화의 함정입니다. 요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버 하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유명 유튜버가 되면은 억대 수익은 물론 한 회당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 또 공중파까지 진출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소득 양극화가 유튜버 사이에서는 더 심합니다. 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익 금액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입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이 181억 원 정도의 수익 금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6억 7천만 원 정도를 번 겁니다. 그에 반해 이제 하위 50%의 평균 수익 금액은 1년 동안 108만 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출이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을 빼면은 실제 이익은 더 줄어듭니다. 뭐 유튜버 자체가 핸드폰 카메라와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일부 성공한 유튜버를 빼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 낮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래도 이 국내 유튜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유튜브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면서 유튜버들의 수익도 점차 증대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튜버로 성공하는 것도 일부의 이야기인 거지 아직까지는 유튜버를 이제 생계 수단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 그만두고 유튜버 하지 말고 일단 회사는 다니면서 가볍게 시작해라. 그러다 적성에 맞고 구독자가 늘면은 그때 회사를 그만둬도 늦지 않다. 이번 소득 발표를 보면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변호사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뭐 만드신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SNS 잘 안 합니다. 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럼 이승기 변호사는 유튜브로 검색하면 우리 출경대만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거의 출경대만 나오죠. 거의 뭐 99%. 그래요. 출경대만 계속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데 뺏기기 싫으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